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가장 심하게 양극화가 나타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두 나라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많이 목도하는 거가 바로 그 양극화 현상인데, 양극화라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당, 어떤 성향의 뭐 진보든 보수든 정부가 있건 간에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해야 이게 이제 공직자가 인연과 상관없이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잘하고 못하고는 논외로 하고 우리 편이 잡았으니까 일단 지지해주고 상대편이 잡는 건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양극화가 나타나는 거라. 이렇게 되면 선거가 의미를 갖는 첫 번째 이유는 상벌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른바 책임 정치를 안 하게 됩니다. 잘 못했는데도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제대로 심판을 안 당하면 그다음부터는 편먹기 싸움만 하겠죠.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편을 자극하거나 상대방을 끊임없이 욕을 해서 편 나눠서 그냥 버티려고 하는 걸로 되면 정책이 좋아질 리가 없고, 정책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나 우리 나라나 대한민국이 계속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죠.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죠. 뭐 많이 힘이 떨어지긴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넘버원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서라도 버텨볼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잘못 대응을 해서 한 5년, 10년을 허송세월 하면 어떻게 될지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진보냐 보수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이고, 그거는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이고 선택의 영역인데, 그것과 별개로 어느 정부가 잡았든 간에 집권했든 간에 평가만큼은 냉정하게 온전하게 해줘야 정부가 제대로 역량 있는 정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보면 이번 총선은 결과적으로 보면 딱 잘라 말하면 심판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자극적인데,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그런 중간 평가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평가를 내리는 선거였는데, 그것이 심판이라는 용어가 그냥 통용이 될 정도였다면 점수가 굉장히 낮았던 거죠. 우리 흔히 이번 총선에서 정부를 지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견제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앞에 건 이제 지원이고 뒤에 거는 뭐 견제는 좀 심판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보면 잘 나온 게 한 4대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론이 훨씬 우세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초기에는 현실의 정치 얘기를 해야 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작년 12월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기대가 좀 생겼죠. 그리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데이터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원론과 심판론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거의 비슷비슷해지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선거 판세를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 경합하는 구도로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가 민심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서 얘기 듣는 것과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는 논조나 이런 것이 뭐 가장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과학적인 수단은 여론조사입니다. 그것이 옳기거든요. 여론조사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기관 거를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잘 분위기가 안 읽히고요. 한 조사 기관의 결과를 쭉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추세를 읽으시면 비슷하게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합구도로 많이 바뀌었다. 다시 어디서 이게 바뀌었는지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 그 1차 분기점이 이종섭 장관
이정섭 전 장관을 대사 임명하면서 국힘의 우위의 구도가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흔히 말하는 이제 심판론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심판 불행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걸로 이제 마음이 바뀌었죠.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게 바로 우리 정치가 지금 정책이나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에 대한 혐오와 적대, 조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 변수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정치는 굉장히 나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이게 조금 더 가면 정치 때문에 나라 망하는 지경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다. 수준이 비슷비슷하고 하는 행태는 너무 후지다. 그리고 너무 나라 국정이나 특히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나 지금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나라이고 여전히 노인들이 자살도 많이 하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 출생률이 낮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정치권에서 충분히 토론되거나 해법이 모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 양세력은 죽일 듯이 또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있는 거기에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는 어떤 공동체나 사회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이 아니라 결국 지체시키거나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로 좀 정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상당히 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과연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만큼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정치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걸 인정하더라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일단 심판 선거를 치러졌는데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지금 국힘의 의석은 여론조사에만 견주해보면 국힘의 의석은 많이 나왔습니다. 순수하게 여론조사만 의했으면 야권 200석을 넘겼을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됐냐? 막판에 이제 견제심리가 작동했다는 말이 표현합니다만 그게 말하는 정서적 양극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못했으니까 벌 줘야지라는 생각보다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지, 우리 편이니까 좀 흔들어줘야지라는 정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반대 입장이 되더라도 똑같습니다. 진보가 집권했는데 만약에 심판론이 이렇게 드셌다고 한다면 반대로 시뮬레이션을 보면 충분히 100% 책임을 물었다고 보기 어려운 선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나왔습니다만 선거는 되게 한 4년마다 5년마다 이루어지는 선거에서는 우리 사회의 과제, 우리 국가적 과제, 시대적 과제가 뭔지를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정당들이 제시를 하고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해법도 제시하고 그것이 이제 토론이 이루어져서 유권자들이 그래 네 말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네가 제시하는 안으로 한번 해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건데 이번 총선에는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진 어젠다라고 할까요? 의제가 거의 없습니다. 과거 어느 선거보다 정책이 사라진, 정책 토론이 사라진, 정책 경쟁이 사라진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종일관 그렇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느 정당이든 맞아 그 정책은 해볼만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도 이른바 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떠오르는 게 별로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없는 선거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그것도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중에 가장 걱정하는 거는 팬덤 정치입니다. 팬덤 정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팬덤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아났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살아난 것도 본인의 팬덤이 있어서 살아난 거고 조국 대표도 본인 팬덤 때문에 살아난 거고 이재명 대표도 그 내부의 극심한 검찰 파동을 결국 이겨낸 거는 심판문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팬덤들의 적극적인 성원 때문에 버텨낸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팬덤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허망하게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이낙연 전 총리 그분은 우리가 과거의 문법에 비춰보면 호남 출신인데 고향에 가서도 맥없이 무너졌거든요. 상대가 뭐 아주 센 후보도 아니었는데 상대는 자타 공인의 친명 후보긴 했습니다만 맥없이 떨어졌어요. 과거에 과연 이런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인데 팬덤이 없는 정치는 어떤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보다는 조금 캐리어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금태섭 전 의원도 어디서 출마했더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맥없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낙천한 사람으로 보면 박용진 의원도 그런 케이스로 크게 보면 그 범죄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서 셀카는 찍고 이랬다고 대권놀이 했다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선거 끝난 뒤에요. 그렇죠. 셀카 많이 찍는 게 우선 영상으로 많이 잡혔잖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하고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철저하게 팬덤 정치 문법에 따랐다. 그래서 저 사람은 팬덤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팬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힘에서 국민의힘 그 정당에서 쉽게 안 사라졌거든요. 당분간 제가 볼 때는 강세를 보일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본인의 달리겠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당대표나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두는 1위를 하는 거 보면 윤 대통령과는 돌아올 수 없는 말을 건넜다라고 어떤 많이들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내 홍준표 시장처럼 격렬하게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자 유권자 수준으로 보면 탄탄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상수로 놓고 봐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이번 총선이 아마 많은 정치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팬덤을 만들어야 내가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팬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한동훈 위원장을 예를 들어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깨알같이 야당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조롱할 때는 조롱하고 격한 용어를 쓸 때도 심하게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게 완벽하게 팬덤 정치의 문법입니다. 팬덤 정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대중문화에서 어떤 스타나 운동선수를 좋아하면 그 호감 때문에 팬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에서 오면 팬덤 정치라는 거는 누구에 대한 호감이 있죠. 그것이 시작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깊어지면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유지되는 게 팬덤 정치. 그건 아마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대선 후보로 부각될 때 검찰총장부터 대선 후보로 부각되는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그렇고 국힘 지지층 중에서도 그렇고 지난 대선에서 본인 당의 후보가 좋아서 찍은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상대방 후보가 너무 싫어서 그것 때문에 자기 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팬덤 정치 현상입니다. 학자들이 되게 이제 그 우리나라 팬덤 정치의 용어를 이제 막 학자들이 쓰기 시작합니다만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인 것과는 부정적 당파선이라는 용어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 대한 반감, 적대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어떤 지지와 호불호를 결정하는 1차 요인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안동훈 위원장은 시종일관 현장에 가고 안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자들한테도 전해 들었고 그거는 이제 팬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상대와 가장 잘 싸우는 사람에 대해서 박수를 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본인이 공정할 명장할 좋은 얘기, 좋은 비전을 갖고 있어도 뭔가 싸움에서 대립 구도가 없는 대치 구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치.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뭔가 뜻이 있는 정치인들은 누군가를 굉장히 타겟을 삼아서 공격적으로 격한발, 흔히 말하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이 팬덤이 열렬히 환호하고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방어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루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루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노동하다 막 그런 식의 문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 말씀을 뭐 길게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어떤 분이 책을 읽는데 그 책을 보면 미국의 정당들이 이런 정당이 됐다.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 포스트 팔럿이라는 그러니까 탈정책 정당이 됐다. 이제는 정당의 정책이라는 게 문제가 없어지고 정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만 연구하는 집단이 됐다. 라는 뜻으로 포스트 팔럿이 파티라는 용어를 쓰는데 미국 정치가 나빠졌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정당들이 공약은 뭐 책자를 낼 정도로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포스트 팔럿이 정당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반전시키지 않으면 정당들이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정당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상대를 조롱하고 상대를 저주하는 그리고 경쟁 상대가 아니라 타도에 대해 적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더 자주, 더 빈번하게, 더 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거라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걱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본권은 여러분들의 자유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지는 모든 유권자가 그런 선택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싫어하고와 상관없이 그래도 정치가 한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있거든요. 결국 정치라는 게 뭐냐면 국회를 생각해 보시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우리 삶을 규율하는 장치들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우리 사람은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법을 누가 만드느냐?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국회의원들은 누가 만들어내냐? 정당들이 만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정치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치의 공간이 우리 편이 잡고 있느냐 다른 편이 잡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치의 공간에서 뭔가 생산적인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런 법안들이 생산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잘 나눠서 보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보면 우리 정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극도로 심하게 나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권자라고 하면 헌법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이 딱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아담 스미스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닙니다. 헌법에 권력이라는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조항에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대통령의 권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을 줄여서 우리가 유권자라고 하잖아요. 유권자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유권자들이 불가피하게 정치의 질이 나빠지고 있을 때는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니들 그러면 안 된다. 이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줘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거 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달라지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편들어서 싸우는데 편안히 돼 있으면 그 안에 몰입해버리면 정치는 계속 나빠집니다. 정치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정치인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정치인들이 욕먹는 거를 그렇게 속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경쟁이 덜해지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정치가 좋다 그러면 너도나도 정치하겠다고 달라들으니까 경쟁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는 더럽다, 정치는 나쁘다 이렇게 딱 장벽이 쳐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의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쁠 게 없죠. 자기는 계속 재산되고 상선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도외시하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삶도 나빠지고 우리 삶이 모여있는 공동체나 나라의 삶도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정치 성향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정치를 이렇게 이 상태로 방치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국 한두 사람의 노력 또는 뭐 백만탄 초인이 나타나서 대한민국 정치를 얼마나 쫙 바꿀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라서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렵지만 근본으로 돌아가서 유권자가 권한을 가진 권력을 가진 유권자가 정치를 바꾸는 주문을 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면 저는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치는 욕을 먹을 겁니다. 정치는 운명적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룰을 정해주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이 룰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덕을 보는 법안들도 있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약간의 제로섬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좀 덜 가고 덜 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받은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덜 받은 사람은 화가 나고 열받으니까 문제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치는 이 분배를 결정해주는 몫을 나눠주는 역할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고 정치 평가해보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낮아도 너무 낮고요. 국회 정부 기관에 대한 여론조사에 보면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게 국회입니다. 근데 정치의 본령이 국회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치를 이렇게 정치 없이는 또 살 수 없는 거니까 정치에 대한 애정을 좀 가지시고 정치를 바꾸는 데 대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걱정 많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해 주신 이철희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 고맙습니다.